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 이재호 소장님과 함께하는 KPC 키포인트 클래스 세 번째 시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참 바쁘게 지내시죠 요즘? 네, 뭐 바쁘기도 하지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그러세요?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자기소개처럼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네, 이 책에 나온 자기 사진, 네, 이재호 소장님 사진 이게 딱 보니까 굉장히 인자하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이런 동안에 네. 이렇게 사진 속의 모습처럼 여러분 사진은 이제 서점에서 보시든가 이렇게 하시고요. 이 사진 속의 모습처럼 이렇게 평안한 모습, 네. 편안한 이제 얼굴 표정을 유지하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네. 또 어떤 여가 시간이라든가 예. 취미라든가 어떻게 삶을 즐기기 위한 그런 수단 아, 또 뭐가 있을지 좀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요. 네네. 사실 그 여가 시간이라는 게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없습니까? 우리 김광석 실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저희 이제 40대 한 초중반의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집에서 육아를 열심히 육아 담당이신 거예요? 하시지 않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또 육아를 네.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요즘에는 육아를 뭐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같이 한다. 이렇게 양성 평등을 직접 실현한다.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아주 전투적으로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육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여가 시간이 전혀 없고 아이와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을 저의 여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남자 직장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다가 꺼버리실 것 같습니다. 네. 나도 그래야 되나? 아, 예. 그리고 많은 그 여성 아마 제 아내가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면은 예. 보면은 예.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항상 이게 자기가 하는 사람은 네. 내가 50%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래요? 그게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은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다. 이렇게 또 항상 모든 것들은 네.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다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점에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럼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아이랑 보통 뭐 하세요? 어디 여행 많이 가세요? 여행은 많이 가지는 못하는데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특별한 이벤트 말고 네. 일상을 함께하는 게 전 육아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또 그래서 오늘 아침에 키포인트 클래스 애를 일상을 깨워서 함께하라. 그렇죠. 네. 애를 깨워서 네. 밥을 먹이고 네. 세수를 시켜서 옷을 입히고 네. 어린이집에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을 직접 온라인 쇼핑을 통해 주문하고 뭐 옷도 사고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항상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동안은 많은 부분 이제 아내들이 담당했던 영역이죠. 이 네. 부분을 이제 같이 나눠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한두 시간씩 아이랑 놀아주고 나는 육아를 엄청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러면 이혼당합니다. 오늘의 예. 키포인트 클래스의 주제는 예.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네. 어떻게 나눠서 쓸 수 있는가.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에너지잖아요. 예. 딱 매끄럽게 이렇게 가져오시네요. 예, 굳이 머릿속에 방금 생각했어요. 그래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것인가 좋습니다. 생각하다가 수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역시 에너지 가격의 하락입니다. 네. 제가 EIA 전망치를 어제 보니까 2분기 값이 가장 낮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글로벌리 수요가 많이 둔화되면서 운송 수단도 많이 줄어들고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국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도 약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큰 변화 속에 국제 유가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드는 가장 큰 질문이 원유는 그렇다 치고요. 다른 에너지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는 이걸 갑자기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를 보면은 과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잠깐 말씀드리면 한때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한 때
마이너스 41달러 WTI 기준으로. 네. 이거 의심이 갈 만한 통계죠, 사실상. 이게 뭐냐면 물건을 주면서 돈을 줘요. 네. 그런 대상에 해당하는 물건이 예를 들면 어떻게 있냐면 쓰레기가 있어요. 그렇죠. 쓰레기 주면서 치워달라고 돈을 주는 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쓰레기 취급을 받을 정도니까 적절한 비유네요. 맞아요? 예, 예. 예, 이미 방송에서 한번 써먹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네. 그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오펙에서 네, 유가를 네. 조절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생산량 자체를 줄여서 이제 감산이라고 네, 하는데 감산 합의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왔는데 예. 중요한 변화가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네. 그 전에는 이제 중동과 러시아 이제 두 개의 강력한 축이 네. 국제 원유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네. 미국이라는 새로운 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네. 전반적으로 유가는 좀 많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뭐 세계의 공장이 이제 가동이 멈추고 네. 그다음에 물류가 멈추고 그렇죠.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서 물동량이 엄청 줄었죠. 예, 에너지 그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서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바닥까지 오는 그런 현상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가와 항상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재생에너지 네.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이제 기름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만들어서 비는 그 비싼 그 유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자 이제 그런 식의 논리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유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관심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네, 국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높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유 가격이 싸면 굳이 재생에너지에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음. 다른 원유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뭐 석탄이라든가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 하락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과거에 네. 그 구에너지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그렇죠. 재생에너지에 대한 네. 그 개발 수요가 네. 좀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에너지원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네.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인류가 예.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이고 네네. 기존의 화석 연료가 아닌 새로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통해서 네. 기후 변화 속도를 더 늦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네. 예.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예. 단순히 기후 변화 환경을 위한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경제를 이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뉴딜이죠. 뉴딜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기대가 살짝 꺾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또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정제 마진도 줄기 때문에 뭐 석유화학 산업에도 부정적이지만 재생에너지 산업,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네. 국제 원유가 이렇게 싼데 네. 굳이 태양광 비싼 인프라 비용 들여서 설치해서 태양광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그걸 강조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린 뉴딜 예. 이 단어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2021년을 전망하는 키워드로서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KPC의 핵심 포인트가 그린 뉴딜일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유엔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년 이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뭐 얼마큼 줄여라 네네. 그런 이제 목표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발맞추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나 환경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그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뭐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징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음. 다른 이제 그 외교적인 대외적인
신인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기후변화 협약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는데 지켜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는 나라가 된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해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턱없이 낮은데 지금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발표한 2030년까지 네.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지금 네. 6% 수준에서 네. 20%까지 높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발표하셨고 여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3020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20%까지 네, 가져가자. 전력 생산에서 전력 생산에서. 예. 네, 그게 그건데. 그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독일인데 그런 유럽형 국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거겠네요. 지금 유럽이나 뭐 음. 캐나다나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국가에 따라 좀 천차는 있지만 상당히 높고요. 네. 그 OECD 평균을 보면은 재생에너지 그 석탄화력 발전, 그다음에 천연가스, LNG 발전, 그다음에 원자력 네 개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표가 그렇습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네.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이제 룸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산업 경제 성장과 이제 연결시켜서 네. 재생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혹은 풍력과 관련된 네. 그 대표적인 이제 기업을 키우고 네네.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만들면은 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환경과 산업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 예전에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네. 그린 뉴딜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해서 네. 경제도 성장시키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그 정책이 집행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한 이제 트럼프 음. 대통령은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계승하지는 않았죠. 안 했죠. 오히려 네. 이제 그 파리 협약에서도 네, 탈퇴하겠다. 탈퇴하고. 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도 다 이제 좀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 게 네.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키우는 것보다는 과거의 화석연료와 관련된 산업을 네. 그대로 유지하고 네. 키우는 것이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고용이 주된 요소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2019년도 2월에 미국 민주당 네. 그 트럼프가 그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의 이제 반대쪽 네. 정당이죠. 네. 이 민주당의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긴 이름을 가진 네. 그 국회의원이 네. 이제 기존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린 뉴딜보다 네. 한 단계 더 이제 급진적인 발전된 그런 형태의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분 말씀으로는 이제 향후 10년 내에 전력 부문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그 발전원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네. 건축물의 뭐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네.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 네. 미국 경제를 좀 견인하는 예. 그런 그 역할을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원래 그 예전에 그 세계 대공황 때 네. 루즈벨트 행정부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서 이 대공황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네.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 네.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부흥하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겠다. 네. 이제 그런 취지로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이제 관련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었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원, 공화당원 할 것 없이 다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였고 네. 또 이 대규모 재정 집행을 하려면 세금 인상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이 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국민들 다수가 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비슷한 이제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몇 개 정당이 네. 우리나라 한국 실정에 맞게 이제 변형을 시켜서 네.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자 이런 이슈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네. 조금 이제 이런 이 코로나19가 사실 모든 이슈들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금 이제 그 그린 뉴딜에 대한 이슈는 조금 잠잠한 상태예요. 지금은.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의존도가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시적일지 몰라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 각 국가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동률이 줄고 또 네. 운송 물동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액이 뭐 한 7% 이렇게 된다고 이제 추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치를 다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네.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그린 뉴딜의 어떤 방향성, 네. 전개되는 방향성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으실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네. 민간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그 사업으로서의 이제 매력은 많이 떨어졌죠. 네.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사업성이 있느냐? 네. 이걸 판단해봤을 때 이제 피저빌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정부가 네. 이 코로나 전국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네. 막대한 그 금액의 네. 재정 집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데나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우리가 뭐 그 재난소득이라고 하는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재난소득에도 일정 정도 이제 예산을 투입하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기 그럼요. 위해서 네. 재정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음.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혹은 뭐 제조업의 위상이 하락하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재정 집행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저는 이 환경과 환경 보호와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네. 이 그린 뉴딜 분야의 정부의 재정 집행이 좀 집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실제로도 앞으로 네. 그런 쪽으로 좀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순수하게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큰 네. 매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 재생에너지 산업화에 대한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이왕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산업도 좀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에도 그 효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마리 토끼를 네. 다 잡을 수 있는 영역에 정부의 집행이 좀 집중되면 어떨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전망과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거 맞지만 지금 하락세는 2분기에 저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다시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옛날처럼 굉장히 높은 유가 시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 저유가 시대라는 것이 어쨌든 국제 유가라는 것이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수요, 니즈가 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각국이 중국도 대단합니다. 이 양회 후에 그것들을 이제 발표할 텐데 말 그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안에는 물론 건설 투자, 토목 투자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새롭게 또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을 경우 네. 당이 만약에 바뀔 경우 네. 이 그린 뉴딜에 대한 니즈가 갑자기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회복을 위한 이제 다양한 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릴 텐데 네.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을 전혀 안 하진 수는 없다.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네. 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그 시행하느냐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그린 뉴딜 관련된 뭐 정책과 산업 기업들이 좀 그 출연해서 좀 그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특히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 정권의 교체가 있다든가 당의 교체가 있다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이제 그린 뉴딜스러운 정책들을 또 발표한다든가 네. 하면 또 우리 KPC에 와주셔서 네. 그런 내용들도 가감없이 예, 언제든지 네, 불러주세요. 항상 말씀해 준비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이렇게 요청을 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KPC를 이제 진행하면서 꼭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많이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엄친아로서 달려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 있고 또 이제 민간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 내지는 이제 산업이 있는데 둘 사이의 접점을 잘 찾아서 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 이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바닥부터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다, 네. 자율주행차다, 뭐 모빌리티 서비스다, 그 바닥부터 한번 그 원리를 항상 탐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문과생과 이과생이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좀 가교가 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이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는데 예.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인생을 또 사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준비를 해온 멘트처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툭 쳐도 이 얘기는 나와요. 똑같은 예, 답변이 나오실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비판해오는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탁상공론이다. 실제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전혀 못 들여다보고 이제 전혀 관련 없는 정책 지원들이 효율성 없는 정책 지원들이 많이 입안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이런 교두보 역할,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바탕으로 네. 좀 정책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입안, 네. 그런 집행 이런 네. 것들이 좀 이루어지길 좀 기대하면서 이것도 예. 한번 들어봐도 돼요? 예. 미래 시나리오 2021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예. 이야기들이 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보시기에도 네. 굉장히 평이한 문장으로 하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예. 깊이를 갖는 그런 수준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래를 전망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얘기 해도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네. 끝까지 자기 PR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신 우리 이재호 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이재호 소장님과 함께한 KPC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